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행정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금현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 포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대학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형태의 포럼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대에서 관악부에 제공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산책로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대운동장 비롯해가지고 학교를 쭉 한번 도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학생들도 보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학교 자체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 중에서 제일 큰 활동이 또 연구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포럼입니다. 벌써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이번 학기에는 한 4회 정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요새 뭐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대한 얘기들, 수없이 많은 아침 방송도 있고, 또 라디오에서 출근하시면서 보더라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단지 그냥 듣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느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걸 좀 읽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제목은 정치적 과잉과 정치적 소외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과잉, 소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무언가 지나치거나 또는 무언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치 과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조금 지나치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잉이라고 하는 말만큼 define, 즉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소비란 말 우리 한참 많이 썼죠. 과소비. 근데 과소비는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할까요? 과소비. 뭔가 많이 쓰는 거는 분명한데, 얼만큼 많이 써야지 이게 과소비인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만큼 쓰는데 그게 과소비일까?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반면에 좀 지나치다, 저런 것까지 써야 되나 싶을 만큼. 따라서 이게 과잉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오버한다는 뜻인데, 그 오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과잉이라고 하는 말, 또는 정치적 과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 자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때 그런 말을 써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과잉적이다, 또는 정치가 좀 지나치다라고 느낄 만큼,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보다는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는 과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항상 부족이죠. 그죠? 과잉, 부족. 즉, 지나치게 정치에 많이 인발브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참여를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관심을 많이 갖는 거. 반면에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죠? 뭐 될 대로 되라, 또는 뭐 내일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한 발 물러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과잉, 부족, 동시에 또 하나는 소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뭔가 참여하거나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크게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다, 또는 무관심해서 부족하다, 동시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먼저 정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실 우리 대학에서도 정치학과가 있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평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대학원에서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또 실제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 결정된 것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특히 행정이나 정책을 주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보는 정치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공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공적인 의사결정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죠.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나 어떤 가격에 어디에서 팔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또 동시에 그 시장에서 개인은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사서 내가 소비할까 이런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는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보통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받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맞죠, 그죠? 반면에 공적인 의사결정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굳이 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을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다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공적인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결정이 되면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 그 의사결정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거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즉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보통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받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내가 취하죠. 동시에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적 의사결정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셔서 정부로부터 많이 받으시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만약에 적게 내셨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 유별나게 부담을 느끼실 이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비용과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것이 시장에서, 즉 일반 민간과는 달리, 그죠?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다 공익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공익은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 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 않을 사람, 못한 사람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의사결정은 되게 불편합니다. 왜? 누군가가 결정을 할 텐데 그에 따라서 혜택은 뭐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제가 추가로 그 밑에 정부, 지역, 가구라고 한 것도 지금 적어놨는데 저 안에서도 더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은 구속을 받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기 밑에 있는 즉 정치와는 달리 시장이나 정부나 지역이나 가구는 보통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때 의사결정에서는 제가 밑에다가 투입, 생산, 분배, 소비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구속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는 혜택을, 어떤 경우에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랑 관련이 없을 겁니다. 반면 내 자식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 직접, 간접, 그리고 잠재적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정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이 나랑 상관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상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 과정에서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특히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는 내가 얼만큼 지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지불하면 1,000원어치 사는 거죠.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어치 사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서는 독특하게도 1인 1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그 투표권 또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의사를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참여를 안 하면 내 가치, 내 의사결정권의 가치는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투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 투표할 때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투표는 다 하세요? 항상 하셨어요? 다행이십니다. 근데 투표 안 하시는 분 주변에 있죠? 있으시죠, 그죠? 왜 안 하시나 싶으면 뭐 일이 바빠서 뭐 내가 해도 뭐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전체 의사결정에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죠.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서베이를 한 게 있습니다. 한 6,000명한테 했으면 꽤 크죠? 그죠? 한 6,000명한테 서베이를 한 것은 굉장히 요새 최근에 있는 서베이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이 정치 또는 정치인 또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상 그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즉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다 또는 세대 간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꼭 그렇지 않다 뭐 나름대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풀었는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과정에서 또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한 5가지 토픽을 가지고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말로 세대별로 정치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지 또 만약에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면은 사실 그 결과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데에서 그 집단에 유리한 예산을 많이 가져가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굉장히 지금 도미넌트하다, 압도적이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기성세대가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성세대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괜찮다고 보는지 아니면 나름 긍정적이라고 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역시 이 취지는 뭐냐? 저기에서 만약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거나 해봤자 뭐 하겠어. 또는 그 참여라고 하는 데서 내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뭐 2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토대로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물어봤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가 많다는 걸. 그때 어떤 부분의 문제를 특히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그럼 그네들의 실제 정치 과정의 참여 행태는 어떤지를 여쭤봤습니다. 정치 참여 행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지 투표만이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혹시 여기서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금 내보신 적 있으세요? 후원금? 후원금이 있는 줄은 아시죠? 그죠? 후원금 내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정치 참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하면 혹시 여러분 길 가시다가 서명운동 같은 거 할 때 서명 같은 거 해보셨죠? 대표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그죠? 투표도 있지만 투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아이템들을 한번 쭉 여쭤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어떤 행동에 자기가 참여를 해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걸 한번 잘 이렇게 묶어내가지고 정치 참여라고 하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나름대로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그 개인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한 지역에서 본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즉 내 옆에 있는 분과에 비해서 내가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소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다, 많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면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진위계수를 이용하죠. 그죠?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쓰는 그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각 사람 사이에서 소득에 있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치 참여라고 하는 행태를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옆 사람에 비해서 내가 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알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또 알고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죠? 그것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별로 참여를 안 하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perception 그런 인식이 적절한지 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차이가 되게 많구나. 그죠? 따라서 참여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치 과정에서의 우리의 생각, 인식 이런 거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청년, 장년, 그다음에 노년 이렇게 3개로 구분했습니다. 노년은 65세 이상을 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장년 그러면 보통 30에서 55세, 65세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3개를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상태에서 혹시 어떤 세대의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세대가 정부에 대해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봤더니 표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층은 한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한 31%, 장년층이 한 44%가 그리고 노년층은 한 49%. 쉽게 말하면 뭐냐? 그 세대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에 동의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청년, 장년, 노년 그랬을 때 우리가 노년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노년 인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지금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왜 그럴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기성세대라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향력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라면 우측에 있는 것은 그네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지, 예산 지출은 즉 청년을 위한 예산 지출, 장년을 위한 예산 지출, 노년을 위한 예산 지출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봤더니 노년층에 대한 예산 지출은 한 40%가 그렇다. 반면에 청년층에 대해서는 한 19%만이 그렇다 정도의 답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아마 여기도 몇 분 계시겠지만 장년층, 우리 보통 40, 50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각보다 영향력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있지만 그네들을 위한 정책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장년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제일 많이 내시죠. 하지만 그로부터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예산 지출에 대한 배정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 영향력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배정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노년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큰 것 같다. 또한 청년들에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반면에 장년층에 대한 무언가는 딱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런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먼저 처음 시작이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독특한 거는 그 정치권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우리가 쪼개서 보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대표적인 선출직 공무원 누구죠? 국회의원이죠?
또는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같은 분들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왜 저렇게 출마를 했을까? 우리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분들은 출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것은 명성을 얻기 위해 출마했을 거이다. 개인적인 명성. 두 번째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마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부를 쌓기 위해서 출마했을 것이다. 네 번째가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루기 위해서. 마지막은 공공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는,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퍼블릭 피규어로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적인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대의하는 사람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봉사라고 하는 것,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네들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명성을 얻거나 부를 쌓거나 더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즉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30, 26, 20 거의 80%입니다. 즉 일반 국민들은 한 80%의 의견으로 저 친구들은 저런 취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혐오적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이따도 보시겠지만 저기 지금 들어와 있는, 그죠?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가 도무지 신뢰를 할 수 없거나 도리어 이런 거와 관련된 행태를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 80%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세대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정말로 세대에 따라서 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봤더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서는 저거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끝에 있는 게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게 부를 쌓기 위해서, 즉 자기 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전문성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청장년, 노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굳이 따진다면 그나마 노년층에서 조금은 더 순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장년, 청년, 그죠? 강하게 세게 보죠. 즉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공봉사 또는 어떤 전문성의 어떤 발휘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다 자기 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행동할 것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물어봤느냐? 그러면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행태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공적인 직무 수행이랑 개인적인 이익을 나름대로 구분할 것이다. 섞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은 좀 구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박스로 쳤죠, 그죠?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다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국회의원은 공적인 직무 수행과 개인적인 일을 분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경청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 상대방 정치인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논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한 발 더 나가서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나 높은지를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라고 하는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를 찾기는 지금은 당장 어려워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50, 60, 심한 경우는 70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불신이죠. 그죠?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컨시스턴트한데 이 역시 젊은 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쪼개서 한번 봤습니다. 고개를 여러분 자리는 없습니다. 요거 추가적인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 50이라고 써있지 0 이하에 있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것이고요. 0 이상이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사를 분리한다, 지역 주민에 경청한다, 또는 책임을 진다,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쟁을 한다, 그런 것 중에서 0 이하가 부정적인 것이고 다음에 긍정적인 것인데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50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50 정도입니다. 이거는 50을 훌쩍 넘습니다. 이것도 50을 훌쩍 넘습니다. 이것도 50을 훌쩍 넘습니다. 즉 앞에 있는 공사를 분리하거나 지역 주민을 경청한다는 것에 비해서 뒤에 있는 책임을 진거나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사실에 근거하거나에 대해서는 50을 훨씬 넘, 즉 50% 이상 아니다. 지 마음대로 떠든다 라고 본다는 얘기죠. 책임도 지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 있는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크죠. 그죠? 상당히 크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불신 정도를 넘어서 혐오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장년, 고령의 차이가 좀 있나요? 거의 없죠, 그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뭐 세대에 대해서 유별나게 아직은 크게 차이가 잘 안 보인다. 즉 정치에 대한 불신 또는 정치에 대한 혐오에 있어서는 크게 세대에 있어서의 차이는 잘 안 보인다. 여기까지가 일단 보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체제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질문은 뭐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를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종의 지금 의정 갈등해서 의료계와 지금 이렇게 딱 갈등전이죠, 그죠? 그 과정에서 환자단체도, 의료단체도, 정부도, 그죠? 그다음에 또 정치권도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프면 안 된다. 병원에 가도 케어를 못 받으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런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영향력이 크거나 과도하게 지금 대표되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맞는 설명이다. 다소 맞는 설명이다에 대한 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실효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의료계와의 문제지만 또 그전에는 간호계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장애인 단체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운수노조와의 관계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다 이익 집단들인데 그 이익 집단들에 대한 행태가 실제로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많이 발표가 돼서 그런지 기본적인 이미지가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정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사 표현도 하고 우리 보통 민주주의 얘기할 때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막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찬성하는 비율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면 맞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설명은 또 뭐냐? 세 번째,
정치 신인에게 현재의 정치 체제는 진입하기에 너무 어렵다. 즉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한 68,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선수가 되게 높거나 나이가 되게 많은 정치인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5선, 6선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한 발 더 나가서 선수 제한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죠?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대단히 제약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야는 문제 해결보다는 싸움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만큼 즉 70, 80, 한 4%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든 야든 하든 현재 정치권은 정말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 자체가 싸움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불신, 심하게 혐오까지 가는 것 같다. 근데 체제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대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0 이상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다에 대해서 특정 이달의 영향력이 크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이 이 정도나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요거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일반 국민에 대한 정책까지 이건 좀 긍정적이니까 그나마 좀 이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 실인의 불리한 제도다에 대해서 그렇다가 훨씬 큽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보다는 싸움에 집중한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제라고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참여하기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보인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를 여쭤봤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꽤 높은 답변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꽤 높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은 높은 시민성, 그죠?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꽤 높습니다. 반면에 이쪽 파트는 되게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30%가 안 됩니다. 동의하는 바가. 지금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맨날 싸우고 있죠. 그죠? 다음에 정치인의 능력과 인성에 대해서는 20% 정도밖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 사이의 협력 내진 소통,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 소통이 안 된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많은 설문에서 우리가 가끔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실까 봐 유별난 설문 하나 툭 끼워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걸 리버스 퀘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쭉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강점은 전혀 없다. 즉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형태의 설문을 한번 쑥 집어넣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답변이라고 하는 답변이 동의하는 답변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 끝에 한번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쪼개봤더니 요거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있어서 강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른 것에 대한 답변. 우리 그래도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답변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유별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즉 우리나라 체제가 강점이 없다. 강점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숫자를 카운트를 해보게 되면 몇 개나 동의를 했을까 보게 되면 되게 낮습니다.
강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 둘에 좀 있죠. 여기서는 하나, 둘, 요런 모습입니다. 즉,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체제에 대해서 아까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우리가 낮게 평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정치인, 정치 체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거나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정치에서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정치인의 비리, 부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것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어떤 정책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에 대한 문제에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치인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두 번째, 도무지 여야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즉 여야의 대립 관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총 63%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의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뭐 미디어 문제도 있지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과 장년층과 노년층은 다른 생각일까?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역시 노년층 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더 제너럴스, 쉽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은 답을 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청년과 특히 장년은 별로 구별이 안 될 만큼 유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질문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데 있어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어진 질문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비슷한 형태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까지도 포함해서 비리 문제, 여야의 양극화된 모습, 이 문제가 우리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고 이후에 리더십 문제라든지 또는 미디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신인을 뽑지 못하는 이 통토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정치 문제, 당면한 정치 문제 어떤 게 있나? 자, 뭔가 우리가 정치를 개혁해야 될 것 같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거나 좀 고쳐야 될까?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할까? 이 정도가 동의하십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선수 또는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 이 정도가 동의하십니다. 국회의원 나이에 상한을 두자. 지나치게 고령인 사람은 하지 못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정도가 동의를 하십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야 된다. 여러분 아세요?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세비, 쉽게 말하면 세비와 그다음에 자기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도지? 그 정도 한 10억 정도 받습니다. 매달 받으시는 것, 그다음에 보좌관, 비서관 한 5명 케어하는 거, 운전사까지, 그다음에 각종 또 몇 가지 또 특권들이 있거든요. 비행기 탈 때, 기차 탈 때,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세비를 줄여야 된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혜택과 특권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과와 관련된 저희가 질문을 만들면서도 이 정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로 해서 동의를 하고 계셔서 이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 그죠? 한 발 더 나가서 혐오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비 감축과 특권의 축소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층이든 예외 없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인데 이 정도의 값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요게 점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값이고 요게 있는 막대가 요 평균에서 얼마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되게 작습니다. 그죠? 되게 유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또 다른 정치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사악한 문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 그죠? 문제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죠? 가끔씩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문제.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고령화 문제 해결책이 뭘까요? 저출생 문제. 대체 해결책이 뭘까요? 그죠? AI에 따른 지금도 딥페이크 문제가 막 나왔는데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막 발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해결책이 뭘까요?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솔루션이라고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정책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어떤 거냐? 얼마나 모자르다. 보통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통 정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문화 향유가 부족하다. 이유가 뭘까 따져보니까 공연장이 적더라. 그러면 공연장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체육활동이 적더라.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체육활동을 쓰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즉 과거처럼 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령화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마땅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걸 과연 솔루션일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아이를 놓는 것을 의무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고령화됐다고 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대표적인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완벽한 솔루션은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동의해 가면서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그죠?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그죠? 되게 긍정적이죠.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은 해결책은 없지만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해결책은 있지만 합의가 안 된다. 즉 뭔가 양가적인 형태로 여쭤본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경우도 있다 없다 엇비슷합니다. 핵심은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음에 불구하고 뭔가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해결책이 있지만 대안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그죠?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할 수 없다에 초점을 두고 여쭤봤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의 답변은 되게 엇비슷합니다. 즉 그만큼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합의만 있으면 뭔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합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도 높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좀 있긴 하지만, 즉 여기서는 요것이 기본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거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할 방안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또 합의해 볼 수 있다고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일단 나한테 유리한 것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냐? 정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피곤하다. 맞죠? 어르신 마찬가지죠, 그죠? 피곤합니다. 그죠? 모르니까 피곤하죠. 몰라서 피곤한지 짜증나서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도 안 되고 그렇죠. 되니까 피곤하시죠, 그죠? 상관에 피곤하다. 세 번째 거 보실래요? 짜증난다. 이게 기본적인 퍼셉션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응답하는 분들을 수치를 보게 되니까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주 느끼는 것이고, 여기 흰색으로 잘 안 보이는 그 정도의 또 사이즈가 가끔 느낀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은 10%, 17%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나름대로 희망적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죠? 희망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1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전부 다는 다, 딱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희망이 없다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이 조사에서의 특징은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들 자체가 되게 유별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죠? 동의를 하고 계셔서, 야, 이게 그냥 푸념 내지는 그냥 느낌,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되게 고착되어 있는 거구나. 개개인에 있어서조차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 아까도 제가 처음 어르신께도 여쭤봤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해서 그렇다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야의 입장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다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의 시각을, 그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유익한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가 또 이만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떠세요?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래도 얘기를 할까? 아니면 피할까? 피하죠, 그죠? 정치의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고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그 많은 정치에 대한 불신 또는 혐오, 그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겁니다. 대화를 꺼린다는 거죠. 대화를 꺼리게 되면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각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그렇죠?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있는 회색으로 표현된 것이 가운데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가끔 느낌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해서는 거의 80%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얘기하기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할 때 아니오이고, 아니오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가 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기본적으로 정치, 즉 정부,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사이에서도 소통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 모습이죠. 그죠? 조금 있다가
정치의 절반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죠? 그 정치인들의 잘못으로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수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기에서 청년과 장년과 고령층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도나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다. 즉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이랑 얘기할 때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다른 세대랑 같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좀 더 유익할까요? 그럴 때 별로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는 생각도 청년도 이렇고요. 장년도 이렇고요. 노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세대 간에 있어의 유별난 차이보다는 도리어 세대 간에 있어 되게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 참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 참여 어르신 선생님 많이 하세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신다. 근데 혹시 그냥 공중에다가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하십니까? 얘기하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정치 참여의 모습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획하느냐에 따라서 즉 구성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치 참여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보통 투표죠. 그죠? 투표입니다. 투표는 제도적으로 만든 일종의 정치 참여 행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태인데 이 그림보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심을 뭘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 일단 뉴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 뉴스 자주 찾아보세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도 자주 찾아보세요? 무슨 보진 않으세요? 뉴스를 일단 찾아보시는지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동시에 내가 뭔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대표적인 관심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관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관심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표현을 하겠죠. 표현을 하는 방식이 하나는 주변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 말이지 와 같은 얘기. 그렇게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대면을 가지고 하는 대화고 또 하나는 대면 없이 하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댓글. 그죠? 댓글은 얼마나 다른지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투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투표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도, 그죠? 우리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투표가 세 가지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이 세 개의 선거가 있는데 그 세 개 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세 개를 다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개나 두 개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은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시위 집회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제도가 허용해 준 정치 참여의 한 방식이죠. 그래서 크게 관심, 표현, 그리고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 이렇게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서명운동에 우리가 서명하는 거. 그죠? 선생님들 서명할 때 그냥 사인만 하는 거 아니죠?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다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보이스를 내는 거.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동네에 운동장 만들어주세요.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탄원이나 민원을 넣는 거. 이거는
이것도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만 이건 조금 더 독특한 성격입니다. 다 뭐냐? 나의 정치적 견해를 좀 밝히기도 하는 것이지만 뭔가 자기 이해관계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이스를 낸다라고 생각해서 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정치 후원금을 내거나. 근데 봉사활동에 대한 매조는 없어서 일단 후원금만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와 같은 형태의 조금은 다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쭉 보게 되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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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나니까 총 9개의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 9개의 액티비티를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활동 중에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 뭐 해볼 기회가 생기면 하겠다.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나 지난 1년 사이에 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죠? 즉 뭔가 해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1로 잡았고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그럼 0으로 잡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에 대해서 6,000명이 어떤 행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을까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먼저 투표 같은 것은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뭐 뻔한 거니까. 요거 그래 보통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를 찾아보세요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0 이하가 아니오고 0 이상이 네입니다. 생각보다 뉴스 보시는 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뉴스는. 근데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독특한 거는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고령이든 간에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건 지지정당이 있습니까? 합니다. 근데 지지정당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장년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조금 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최소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청년들은 대다수가 없다. 그 얘기는 부동이란 뜻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건 옆 사람 또는 주변 사람과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하십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봤더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이든 장년이든 고령이든 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댓글을 많이 달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좀 여기서 청년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들은 물론 더 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 댓글이 되게 많은데 그건 누가 달까? 아주 소수가 열심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달지 않는 거다.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겠지만 여기 4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이게 관심이고 이게 만약에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의 세대 간의 차이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투표는 어떻습니까? 투표 했다. 파란색은 안 했다는데 확실히 청년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그죠? 어르신들도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게 안 하시는 분도 몇 계십니다. 다음에 데모, 시위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역시 참여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년층이 조금 더 높죠.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안 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제도가 허용된 정치 참여의 모습인데 보시더라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 참여 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서명이나 민원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자주색이 해본 적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세대 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노년층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후원금은 어떨까요? 후원금 역시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9개의 액티비티를 이건 그냥 생각이나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했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인데 9개의 액티비티 중에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여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그럼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느냐? 세대 간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 참여에 있어서 과연 세대에 따라서 뭔가 좀 차별화가 될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총합, 그 9개 액티비티를 다 더해서 만든 것인데 청년들, 장년들, 고령층 하더라도 뭐 약간 청년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포라고 합니다. 분포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죠? 생각은 되게 높고, 생각은 정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꽤 있는 것 같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꽤 있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현되는 행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습이고, 그것은 특히 세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걸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을까를 살펴본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유별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볼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17개 우리 광역시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쭉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등등등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9개의 액티비티, 9개의 정치 참여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 9개 예라고 하는 것을 개인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요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거를 소득 불평등에서 주로 쓰는 진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측정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0.347 정도로 가면 우리나라 보통 소득 불평등 값이랑 되게 비슷한데 347의 의미는 한번 계산해 줄래? 성원이 뭐냐? 1 빼기 0.347 분의 1 더하기 0.347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들? 진위값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입니다. 왜? 보통 여러분 친문에서 진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진위가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제일 큰 값은 1이다. 0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고 1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 혼자 다 가지고 있을 때의 값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소득 격차에 대한 지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0.3이 무슨 의미야? 그러면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0.347, 1 더하기 0.347 나누기 1 빼기 0.347 하니까 몇이 나오디? 2.006. 자, 1 더하기 진위 나누기 1 빼기 진위 하니까 2.06 정도 나왔답니다. 그럼 2.06이 무슨 의미냐? 저 동네에서는 무작위로 정치 참여를 많이 한 사람, 정치 참여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훅 뽑았을 때 정치 참여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2배 정도 더 참여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진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진위가 0.4다 그러면 1 더하기 0.4, 1.4죠. 나누기 1 빼기 0.4 그러면 0.6이죠. 그죠? 즉 0.6분의 1.4 그러면 아마 한 몇 정도 될까? 한 3 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무슨 말이냐? 그 동네에서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2~3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딱 그런 취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대구 쭉 보시더라도 비슷합니다. 즉 어떤 지역이든 간에 정치 참여에 대한 그 동네에서의 차이는 별로 크지가 않아서 비슷합니다. 제일 작은데 쭉 보시게 되면 세종 0.287 제일 큰데 쭉 보시게 되면 강원 0.44 그러는데 이 의미가 뭐냐? 강원도에서는 0.44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강원도에서는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정치 참여를 적게 하는 사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 뜻입니다. 아까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2.9 정도 될 겁니다. 한 2배 반 정도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적게 하는 사람이 2개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은 한
4개, 5개 정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알고 보면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종이 제일 엇비슷하게 합니다. 즉, 온 동네 사람들이 엇비슷하게 한 4개 하면 4개 하고, 3개 하면 3개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죠? 투표만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신문에, 뉴스에 항상 투표 끝나고 나오죠. 세종의 투표율이 몇 %고, 서울이 몇 %고, 강원이 몇 %고, 뭐 이러는데, 그 투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참여와 관련된 행동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강원도가 가장 편차가 크고요. 투표 참여에 대해서. 세종이 편차가 제일 적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편차가 큰 동네가 또 제주도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런 것인데, 이 그림은 이게 이렇게 많이 쳐질수록 투표 참여,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대한 그 동네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일 훅 들어가 있는 빨간색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반면에 이 45도선에 제일 가까운 건 친구가 제일 엇비슷하다, 즉 세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숫자로 보기도 하고 그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죠? 강원도가 왜 투표나 정치 참여에서 차이가 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관심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산도 높고 강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렇습니다. 요 그림에서 제가 하나 더 또 추가했던 것이 뭐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표 있죠.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5개의 일종의 아이템을 쭉 하고 그 밑에다가 2개씩 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잘 보시게 되면 어쩌면 관심보다는 요 표현보다는 제도보다는 보이스보다는 자원 제공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투표 행태, 정치 참여 행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뉴스 보는 거랑 후원금을 내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저희가 가중치를 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아까 9개를 그냥 하나, 둘, 9개 중에서 2개 했느냐, 3개 했느냐, 5개 했느냐, 이렇게 봐서 아까 그림을 그려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적극적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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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요거보다는 요게 더 적극적인 것이고, 그죠? 요게 요거보다는 더 적극적인 것이고, 요게 더 적극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살짝 줬습니다. 줘서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게 아까 오리지널 그림이고요.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그린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딱 느끼시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훅 쳐져 있는 그 모습이 여기서 훨씬 더 커졌죠. 그죠? 더 커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 참여 행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중치를 줘서 더 훅 쳐진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쳐졌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훅 더 많이 쳐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전체 중에서 한 이 정도의 인구가 속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결국은 뭐냐? 정치 행태 중에, 우리가 아까 말한 정치 참여 행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또는 2-3개 정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랬을 때 이때의 전반적인 지금 정치 참여에 대한 차이, 그걸 만약에 0.3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가중치를 주게 되면 한 0.4 정도까지로 훅 올라간다. 사실은 요 값이 우리가 보통 소득 불평등을 볼 때 한국 정도고요. 요 값이 소득 불평등을 봤을 때 미국 정도의 값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그런 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은 더 이렇게 가중치를 고려해서 보게 되면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지금도 아주 저희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이라서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저런 모습이 특히 어떤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지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지역 안에서도 보세요. 이거 한 지역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 대구 안에서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도 알 수 있지만 서울과 대구, 대구와 광주 사이에서도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유사한 세종과 상대적으로 되게 차이가 나는 강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토픽은 뭐냐면 그 다음 토픽은 저건 지역 안에서 쭉 봤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것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조사를 할 때 선생님을 내가 만약에 응답자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족분들에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분한테 만약에 했으면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저희 데이터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사를 했을까? 취지는 이겁니다. 선생님 혹시 A 정당을 지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식분도 그렇습니까? 전혀 다를 건데요. 그죠?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르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아이들이 지지하는 정당 좀 다르죠? 제가 보는 바에는 비슷합니까? 정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꼭 집어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지지하겠다 그런 마음 정말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정치의 절반을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부 또는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되게 못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응? 우리 생각할 때 보통 아버지가 만약에 A당을 지지하시고 아버지가 뭔가 투표를 하시고 그러면 와이프도 애들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생각해보게 되면 꼭 그런 것 같지 않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하러 갈 때 나 혼자 갔는지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갔는지 남편이랑 같이 갔는지 아니면 애들도 같이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혼자 간기보다는 그래도 부부가 보통 많이 같이 가시죠. 근데 애들 데리고는 잘 안 가시죠. 그죠? 약간 좀 그렇죠. 그죠? 사실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집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추석이 가까우고 명절 가까우기 직전에 막 정치권에서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게 우리 보통 밥상머리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결국은 밥 먹으면서 식구가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얘기가 하더라는 걸 우리가 다 예전부터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그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죠. 그죠? 밥 먹다 말고 막 숟갈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럼 가구 안에서 아빠, 엄마, 애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은 정치 참여 행태가 유사할까 다를까를 지금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정치 참여 행태, 뉴스 본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투표했다, 후원금 낸다와 같은 그런 쭉 액티비티를 쭉 모아서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 가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부부와 그 애들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와 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마지막으로 엄마와 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시는 것처럼 숫자 그냥 0.4인지 0.6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비교해 보세요.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기입니다. 뭐냐? 아버지와 자식의 정치 참여 행태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상대적으로 엄마와 자식은 차이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딱 일치는 못 시키지만 그래도 그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엄마가 그나마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엄마의 차이는 이 정도가 납니다. 자, 아버지와 자식 차이가 제일 많고요. 엄마와 자식 차이가 제일 적고요. 그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나마 부부끼리는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좀 나는데 도리어 그 엄마는 자식과는 조금 더 가깝고요. 아버지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아버지의 어떤 행동, 아버지의 어떤 견해, 아버지의 어떤 입장이 그 가구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까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표한다기보다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 가구 안에서. 그죠? 이거를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통 한 가구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값으로 보는 것이 되게 불편하거나 위험하다. 집 안에서도 되게 이질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 집 안에서의 이질적인 모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구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행태가 다른 가구원, 즉 엄마나 자식과 가장 동떨어져 있다. 즉 집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제일 바깥에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새 아까도 여기 어르신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 자꾸 싸우거나 그래서 피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래서 한쪽은 그냥 입을 닫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그 모습 안에서 이런 것들,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의 일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치에서는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악마와도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완벽한 답이라고는 없거든요. 보통은 합의를 하거나 서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이게 이제 메인인데, 그죠? 악마와도 합의를 할 수 있고 또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정치인데 사실은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지금 제약적이고 특히 그 제약이 집 안에서도 조금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상 저 안에서 저것이 만약에 심화가 된다면 사람 솔직히 정치 참여라고 하는 행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게 하나의 정치 참여가 이제 부족을 또는 부재가 되거나 심한 경우는 그로부터 의사결정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치거나 하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직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간접 내지는 잠재적으로는 항상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멀어져 가는 모습이 가구 안에서도 발생의 여지가 보이는 것 같다.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을 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해서 또 다음에 또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정치 불신도 높고 혐오 수준도 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작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